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과 겪은 이야기예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농구장에 가서 한 2-3시간 정도 농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다 같이 예배를 보고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구장 밖에 있던 저희 친구의 누나가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폐정신병원이 하나 있다는데 우리 다 같이 거기 구경 한번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제 친구랑 친구의 누나도 공포, 오컬트 장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누나가 딥웹이라고 아시죠? 그 딥웹을 서치를 하다가 이 근처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폐정신병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위치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누나가 말한 폐병원은 교회에서 차 타고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했는데 문 닫은 폐정신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포물을 보는 건 참 좋아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폐가 같은 데를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누나가 거기 가자고 했을 때는 진짜 무서워서 가기 싫었습니다. 저 말고도 거기 있던 다른 친구들도 별로 가고 싶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누나의 부탁 같은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나가 매주 저희를 운전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구를 하다 말고 저, 그 누나, 친구들 다 합쳐서 총 7명이 차를 타고 그 폐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아무 계획 없이 급으로 출발한 거라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데 가려면 후레쉬 같은 건 챙겨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가다 말고 편의점에서 후레쉬를 몇 개 샀습니다. 그렇게 몇 분 정도 더 운전을 해서 소방서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에 차를 대놓고 저희는 누나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누나를 따라 걷는데 이게 도무지 병원이 있었을 것 같은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 하고 계속해서 되물었어요. 그런데 누나는 자기가 인터넷에서 분명히 확인했다, 일로 가면 된다 하면서 계속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 더 걸었더니 여기쯤인 것 같은데 저기다, 여기 맞는 것 같아 이러곤 누나가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거길 봤더니 철조망 펜스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 사람씩 철조망을 넘기 시작했고 그 철조망 너머로는 정말 나무가 빼곡하게 차있는 숲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도 없어 보이는 그 숲을 저희는 후레쉬에만 의존한 채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도무지 병원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숲속이었는데 그곳을 빠져나오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폐병원이 떡하니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원 사이즈가 정말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주변엔 죽은 잔디밭과 문 닫은 폐병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그 병원을 보자마자 이 병원이 내뿜는 알 수 없는 포스에 완전히 기가 눌려버렸고 누나는 어쨌든 기왕 여기까지 온 거 한 번은 들어가보자 이래서 다 같이 병원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의 내부는 분위기나 규모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바닥엔 여기저기 술병과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벽면에는 온통 낙서 같은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내부는 너무나도 고요해서 저희의 발소리와 작은 말소리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저희는 천천히 1층을 둘러보며 걷다가 중앙 계단을 보게 되었는데, 이 계단이 2층뿐만 아니라 지하로도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단 앞에서는 먼저 오자고 했던 누나조차도 내려갈 용기가 안 난다고 합니다.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올 것 같다고요. 그 디벳 유저들이 말하길 사람들이 가장 귀신을 많이 목격하는 장소가 그 지하층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희는 내려가 보진 못하고 후레쉬로 지하를 살짝 비춰만 봤는데, 거기서 진짜 후레쉬가 불이 꺼지면 그 안에서도 길을 잃겠더라고요. 빛이 아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하층은 포기하고 문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1층 공간 다 둘러보고 그 식당, 레스토랑트 공간까지 다 둘러봤는데, 뭐 병실이며 진료실이며 화장실이며 문 달린 곳들은 다 문이 떨어져 있거나 전부 다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2층에 올라서자마자 딱 보였던 병실 하나가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문을 두드려서 친구들을 놀래켜 주려고 앞장서서 그 문 쪽으로 다가갔는데, 순간 병실 안쪽에서 누군가 정확히 3번 독독독 하고 노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야, 방금 뭐야? 다들 너무 놀래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죠? 누구 하나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다 같이 혼비백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일단 다들 조용하고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정말 목 놓아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꾹 참고 1층에 도착하자마자 병원 밖으로 막 뛰어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친구들은 제가 문을 두드린 거 아니냐며 묻는데, 저 정말 아니었거든요. 설령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 한들 그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저희가 올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의문을 품은 채 누나가 저희를 하나씩 집에 내렸다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날 저희와 함께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 경험담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 누나가 그 문 뒤에 뭐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답답했는지 한 번 더 가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때 무서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3달쯤 뒤였습니다. 그날은 날이 밝은 오후였는데 친구들과 그 누나와 함께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 폐병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나가 어차피 지금 해도 떴는데 지금처럼 화날 때 한 번만 거기 안에 보고 오자고 다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한밤중도 아니고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그럴까? 하고 다 같이 다시 한번 그 폐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이번 방문에서였어요. 폐병원이 있던 자리는 무성한 잡초들만 자라있을 뿐 건물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그 병원이 사라졌어요. 철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이후 친구의 누나는 다시 디베베 접속을 해서 그 병원에 대한 정보와 후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후기와 정보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날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낀 그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예전에 사촌 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언니가 말해준 그날 밤은 진짜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는 20대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니가 나이트 근무를 하는 날이라 한밤중에 스테이션에서 차트 같은 걸 정리하다가 저녁에 때가 되면 한 바퀴 이렇게 병실을 돌고 와야 되거든요. 그걸 라운딩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언니가 그 어두컴컴한 병실들을 라운딩을 한 바퀴 돌고 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깊은 새벽 시간대라 스테이션 주변에만 불이 들어와 있고 다른 곳들은 다 불이 꺼져 있어서 좀 어두컴컴했다고 합니다. 보통 병원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의 그 야간 근무는 굉장히 좀 무섭고 호러스럽게만 그려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은 할 것도 많고 그렇게 무서움 속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피로감 같은 게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언니가 불이 꺼져 있고 뭐 어둡고 이렇게 묘사는 했지만 실제로는 피곤함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아무튼 라운딩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스테이션 그 데스크로 돌아와서 이것저것 업무를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복도 저편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구두굽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 이 시간에 누구지? 소리가 희미하긴 했지만 한밤중인데다가 워낙 주변이 고요해서 단번에 구두굽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두굽 소리 중에서도 여성의 하이힐 소리였대요. 그래서 환자들 보호자 중에 누가 굽 높은 구두를 신을 만한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신경을 끌라고 했대요. 하지만 복도에서 그 구두굽 소리가 계속해서 멈출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밤중에 사람들 다 자는데 누가 저렇게 계속해서 걸어다니나 싶어가지고 누군지 한번 보자, 확인해보자 하고 이렇게 복도로 슬쩍 걸어 나갔대요. 그런데 복도 중간에 있는 비상구등에 그게 희미하게 비쳤는데 누구도 신지 않은 구두 한 쌍이 통통 튀면서 스테이션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화들짝 놀란 언니는 불빛이 있는 스테이션 쪽으로 막 후다닥 도망을 왔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희미하기만 했던 구두굽 소리가 점차 스테이션 쪽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점차 가까워지던 구두굽 소리는 어느샌가 스테이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고 혹시나 싶어 데스크 위쪽으로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렸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구두굽 소리는 반대편 복도를 향해 천천히 멀어져 갔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신지 않은 그 구두가 혼자서 복도의 끝과 끝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언니의 귓가에서 사라졌을 땐 너무나도 극강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던 터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움츠려 있더래요. 언니는 착각이 아니라 분명히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똑똑히 들었대요. 하지만 애써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렇게 외면하려 했대요. 근데 원래 약간 피곤하긴 했는데 갑자기 그 고도의 긴장 상태에 있다가 이게 천천히 풀려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막 몰려오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확인하고 다음에 해야 될 업무 같은 걸 막 이렇게 체크하다가 자면 안 되는데 자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겼대요. 그렇게 잠이 든 언니는 꿈을 하나 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의 언니는 모든 불이 다 꺼진 비상등 불만 켜진 병원 복도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었대요. 그리고 구두가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아까 전에 봤던 그 구두가 뒤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대요. 그리곤 그게 언니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내 몸이 어디 있을까? 언니는 너무 겁이 났지만 무시하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서 대답을 했대요. 어디에 있는데요? 다리는 엄마 집에, 팔은 언니 집에. 너무 소름이 돋는 말이라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내 몸통만 찾으면 되는데. 그런데 얼굴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길래 언니가 머리는 어디 있는데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스테이션 데스크를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언니는 내가 잠깐 졸았구나, 다 꿈이었구나 이러고는 데스크를 똑똑 두드린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머리는 여기 있다? 언니의 눈에 비친 건 둥둥 떠있는 여자의 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는 그대로 기절을 했대요. 언니는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선명히 기억이 난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단순히 꿈이나 악몽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미스테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기절해서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언니가 긴장이 풀려 갑자기 졸음이 쏟아질 때 남은 업무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계를 확인했대요. 몇 시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4시라고 할게요. 아무튼 4시인 걸 확인하고 잠에 들어 꿈도 꾼 거고 또 둥둥 떠있는 머리를 보고 기절도 한 건데요. 언니가 기절을 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아까와 변함없는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언니는 언니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인지 꿈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그 상태에서 퇴근 시간까지 오들오들 떨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이후에는 헛것을 목격하거나 다시 꿈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취준생이던 시절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강원도는 취업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저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로 이력서를 지원하고 면접 일정이 잡히면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라 우선 취업이 확정되면 서울로 상경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원도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저의 간절한 염원과는 달리 매번 최종 면접에서 그렇게 계속 탈락을 했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딱히 모자란 점 없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이력서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저보다 쟁쟁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전쟁터 같은 곳이 취업시장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바닥을 치던 날이라 그날은 집 근처 로타리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밤늦게 새벽에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가까웠던 친구 몇 놈들은 이미 취업에 성공을 해서 서울로 상경을 한 상태였고 동네 친구들은 맨날 취업 안 된다고 징징대는 것 같아서 저 혼자 편의점 앞에서 좀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던 제 앞쪽으로 검은색 중형차 한 대가 차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 차를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돈 벌고 언제 차 마련하고 집 마련하나 하면서 속으로 혼잣말로 막 먼발 찾아가면서 욕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차에 달려있던 번호판의 네 자리가 제 핸드폰 뒷자리 네 자리랑 번호 하나만 다르고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술김에 저거 내 차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나 봐요. 하여간 그렇게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청승을 떨다가 맥주 2캔 정도를 더 마시고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엄마의 심부름에 저 혼자 엄마 차를 끌고서 하나로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트로 가던 찻길 옆으로 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라는 글씨까지만 힐끗 보고 아, 여기서 사람이 죽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트에 도착해서는 엄마가 사오라는 물건들 장을 본 다음에 그냥 바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는데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악몽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있는 방향 앞쪽으로 여자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꿈속에서는 항상 싸움도 치고 몸도 제멋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제 의도와는 달리 꿈속에서는 제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그만 그 여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취업이고 뭐고 다 좆됐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를 확인하려고 차 문을 열고 밖에 나갔는데 제가 쳤던 그 여자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에 타려고 뒤를 도는데 웬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왜 그냥 갔어? 이렇게 귀가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놀라기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아, 내가 진짜로 사고를 낸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연달아서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하나 더 꾸게 됩니다. 그날은 꿈속에서 제 며칠 전 상황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제가 편의점 앞에서 술을 먹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처럼 제 앞으로 차가 한 대 섰는데요.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던 제가 차를 올려다 봤을 땐 웬 여자가 차 옆에 딱 붙어 차주를 엄청 화난 얼굴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 여자가 갑자기 저를 째려보더니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이 사람 찾아주면 너에게 보상을 할게. 잠에서 깬 저는 뭐 이런 개꿈이 다 있나 싶었죠. 저는 보통 잠에서 깨고 나면 꿨던 꿈 다 까먹거든요. 근데 그 이틀 동안의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한 2,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엄마 차를 끌고 어디를 좀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그 자리를 지났는데 그 목격자 찾는 현수막이 아직까지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며칠 전 2번의 꿈이 머리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를 잠깐 세워가지고 그 현수막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날짜랑 추정 시간대가 적혀 있는데 제가 편의점에서 혼자 술 먹던 그날 새벽인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차량이라고까지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 느낌이 쎄해서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까 아직 범인을 찾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화를 하다가 직접 담당 서로 가서 정식으로 목격자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 주변에 차나 CCTV 같은 게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검은 차라는 것까지밖에 특정이 안 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그 차가 뺑소니 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다만 날짜와 시간이 겹치고 검은 차인 것까지 동일하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러 왔다. 게다가 차대 번호가 내 핸드폰 뒷자리랑 비슷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러고서는 진술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죄진 것도 아닌데 괜히 떨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로부터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제가 연락을 한 통 받았는데요. 그 뺑소니범 검거했다고 합니다. 제가 진술했던 차량 넘버를 대조해보고서는 이게 경우의 숫자가 확 줄어드니까 수사가 엄청나게 빨리 진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제가 진술했던 그 차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화를 받기 전까지 면접을 2곳을 보고 왔거든요. 저는 그 2곳에서 모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서울로 상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의 홀령이 저와 꿈에서 한 약속을 지킨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 미술학원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선생님이 저한테 그냥 무서운 얘기 해주면서 겁주려고 한 건지 이게 진짜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그대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대 입시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지 그림을 조금 잘 그리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학원비를 받아가지고 그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 미술학원은 여자 원장님 한 분이 모든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거기엔 저처럼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입시 준비를 하는 그런 언니 오빠들도 몇몇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그 학원 입구에 딱 들어가면 여느 미술학원이 다 그렇듯이 학생들이 그렸던 작품 같은 게 막 벽면이나 아니면은 막 그 책상 위에 전시가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원에 처음 등록하러 갔던 날부터 제 두 눈을 사로잡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그림이었는데 몸의 관절이 일반적인 가동 범위를 벗어난 희한하다? 혹은 기괴하다 싶은 그림이었죠. 처음 학원을 등록하고 나서는 제가 낯가림이 있어서 그냥 그 그림에 대해서 궁금해만 하다가 나중에 좀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나서는 제가 선생님,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그 그림에 대해서 좀 여쭈었어요. 모델이 저런 식으로 자세를 잡는 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데 누가 어떻게 저 그림을 그린 건지 제가 물어봤더니 원장 선생님께서 저 그림에는 되게 무서운 사연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학원은 건물 2층에 있었고 3층은 주거층인데 원장님 부부가 그 3층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학원을 정시에 문을 열고 또 정시에 문을 닫았는데 입시 시즌이 다가오면 실기 연습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연습장 쓰라고 밤 늦게까지 문을 개방을 해놓았대요. 학원의 현관문은 안쪽이 유리문, 바깥쪽이 철문으로 된 이중문이었는데 연습을 다 마친 학생들은 그냥 유리문에 어차피 도어락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거 닫고 가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선생님은 밤 12시에서 1시쯤에 학원으로 내려갔다가 학생들이 없으면 그 바깥 철문까지 닫고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잠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시를 위한 실기 연습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선생님께서 학생 3명 정도가 실기 연습을 하는 걸 보고서 좀 더 연습하다 들어가 이러고서는 3층 집으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온 선생님께서는 샤워를 하고 침대로 가서 남편 옆에 잠깐 누워있다가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새벽 2시가 다 되어 있었답니다. 그때는 만약에 학생들이 다 귀가를 했으면 어차피 유리문은 잠겨져 있으니까 계속 자도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은 혹시나 애들이 남아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2층으로 내려가 봤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내려갔을 땐 그 시간까지 여학생 A가 남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더래요. 헌데 유리문 너머로 학생 A가 그림을 그리는 걸 순간적으로 본 선생님은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고 깨달았답니다. 보통은 소묘라든지 입시에 필요한 그림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A는 전혀 다른 걸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뭔가를 관찰하듯이 그리더래요. 선생님은 뭔가 의아해서 유리문을 열고 그 학생에게로 다가가는데 그 학생은 인기척을 느꼈을 법도 한데 굉장히 몰입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관절이 막 비정상적으로 막 꺾여진 여자를 열심히 그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대요. 에이야, 너 지금 뭐 그리니? 그러자 A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쪽에 서 있는 여자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여자 자꾸 움직여서 그림 그리기 힘들어요. 하지만 연습실엔 선생님과 학생 A 둘뿐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섬뜩하기도 하고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너 어서 정리하고 집으로 가 이러면서 귀가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인사는커녕 뒤도 안 돌아보고 학원 문 밖을 나서더랍니다. 선생님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뒤따라 나섰는데 그 학생 A는 진짜 멍하니 그냥 제 갈 길 잘 가더래요. 그리고 다시 연습실로 돌아왔는데 괜히 아까 그 학생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고 그래서 얼른 불 끄고 문 잠그고 3층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근을 하신 선생님은 수강생들을 좀 지도를 해주다가 집에 잠깐 급한 볼일이 있어서 3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내려왔을 땐 학생 A가 나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학생 A가 전날 밤에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신중하게 관찰을 하고 있더래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눈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고 선생님을 보자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쌤, 이 그림 누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야, 왜 그래 너? 이거 어젯밤에 네가 그린 거잖아. 그랬더니 그 학생 A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듯 네? 정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묻길래 선생님은 어젯밤의 자초지종을 그 학생한테 설명을 해줬대요. 그러자 화들짝 놀란 A가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쌤,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어젯밤 꿈에 저 여자가 나와서 물어본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봤던 그 그림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목류병이 있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귀신한테 홀렸던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저는 인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노래방은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었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하기 전에 학비를 좀 보태려고 한 5개월 정도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매일 12시간을 일했습니다. 노래방은 룸이 총 10개였고 단체 손님 받는 대형 룸이 2개,
소형 룸이 8개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노래방 통로 가장 끝에 있는 5번 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5번 방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일을 시작하고 한 3주 정도 뒤였습니다. 사장님은 딱 2주 정도만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기계들 작동법부터 과일 안주 주문이 들어오면 주변 호프집에 전화해서 주문을 하고 받아와서 대접하는 거, 그리고 청소, 기타, 손님 응대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딱 2주 정도만 같이 있어 주시고 그 뒤로는 오픈 시간대나 마감 시간대만 한 번씩 나와주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저 혼자 가게를 다 봤습니다. 하루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룸이 딱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데 한쪽 방은 저와 같은 학생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5번 방은 누가 봐도 불륜 커플인 것처럼 보이는 중년 커플이었던 걸로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남자는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뻘겋게 술에 취해 있었고 반면에 여성분은 비교적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남은 손님들이 다 끝방 쪽이라 카운터 쪽은 제법 한산했거든요. 그런데 정적을 깨고 갑자기 마이크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가 비명을 깍 하고 지르더니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5번 방인 거예요. 근데 카운터로 뛰쳐나온 여자분이 얼굴이 완전 하얗게 질려 있길래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한텐 아무 설명도 없이 일단 저기 잠든 아저씨부터 좀 깨워달라고 막 그렇게 서둘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지? 하고 5번 방에 가봤더니 아저씨는 그냥 술 취해서 소파에 잠들어 있고 마이크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한테 가서 흔들어 깨우면서 아저씨 일어나세요. 사모님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깨워가지고는 비틀비틀 하는 걸 문 앞까지 배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던 여성분이 남자분의 손을 잡고 막 끌더니 도망치듯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전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제법 손님이 많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밀려오는 저녁 손님들을 받고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한 자정이 넘어서야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때는 노래방에 4팀 정도가 남아있었고 5번 방에는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여대생 아니면 사회초년생으로 보이는 여성분 4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방마다 서비스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만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분이 카운터로 오셔서 혹시 마이크 좀 바꿔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 룸에 있는 그 마이크에서 잡음이 섞여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카운터 수납장에 있는 여분의 마이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노래방 룸 안쪽에서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여자 3분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저랑 카운터에 있던 일행분은 너무 놀래서 토끼 눈이 된 채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저 방에 귀신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환불이고 뭐고 그냥 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 뛰쳐나오면서 룸에 소지품 같은 걸 다 놔두고 왔다고 그것만 좀 꺼내다 주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을 봤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선 순간 열흘 전쯤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온 그 중년 여성분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겁이 났지만 침착하게 5번 방에 들어가서 소지품을 챙겨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사정 설명을 했더니 바로 가게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가 나름대로 일을 싹싹하게 하고 군필 남자라서 좀 덜 예민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바로 주저없이 입을 떼더라고요. 코비야, 이건 너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좀 함구해줄래? 사실 5번 방에 뭐가 있긴 있어. 근데 넌 남자고 기가 세니까 그냥 신경 쓸 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곤 내가 초반에 업무 알려줄 때 했던 말 기억나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단골 손님은 5번 방 빼고 중간부터 채워?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5번 방에 단골을 넣었다가 혹여 그날 귀신이라도 나오는 날엔 바로 단골이 끊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셨던 사장님은 이미 크고 작은 소동을 몇 차례 겪으셨고 5번 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 먼저 채우고 마지막까지 5번 방 놔뒀다가 한 번 오고 안 올 것 같은 어중이 떠중이 손님 또는 만취한 손님들을 그 5번 방에 넣곤 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맨날 보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보이면 좋고 봐도 그만인 손님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제 눈에 보인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을 하는 동안에도 5번 방에 들어갔던 손님들로부터 마이크가 이상한 것 같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린다, 이런 컴플레인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한 지 5개월째 되는 날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날은 사장님이 상갓집에 가셨다고 마감 때 못 나오신다며 저한테 알아서 문 잠그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새벽 4시에 아무도 없는 노래방을 혼자 청소를 하고 마지막으로 카운터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노래방 끝쪽 방에서 탬버린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노래방 통로를 걸으면서 방들을 좌우로 살피고 있는데 5번 방에 있던 탬버린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탬버린은 소파 등받이 같은 데 걸쳐놓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미끄러져서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탬버린을 줍기 위해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전 보고야 말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으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다리가 보였는데 흥건하게 물을 뚝뚝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저 너무 놀래서 머릿속이 백지장이 됐어요. 그렇게 혼비백산한 채로 막 노래방 밖으로 뛰쳐나와서 와, 진짜 내일부터 출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렴풋이 보인 것도 아니고 너무 뚜렷하게 그 두 다리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저 내일부터 도저히 출근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더 이상 붙잡지를 않더라고요. 도대체 저와 손님들이 봤던 그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그 노래방도 건물도 사라지고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33살이고 이 일은 5년 전인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 저, 남동생 2명,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남동생들도 연이어 군대를 전역하자 부모님들께서는 귀농을 하신다고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그때 저희 남매들 살라고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동생 둘만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였고 총 25층에 저희 집은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중앙으로 해서 양옆으로 8가구씩 한 층에 총 16가구가 살고 있었고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왼쪽으로 3번째 집이었습니다. 이사를 다 마친 저희 세 남매는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활기차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안방 하나랑 작은 방 2개가 있었는데 작은 방은 동생들이 각각 쓰고 제가 안방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마친 첫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 꿈속에서 웬 여자가 제 침대에 앉아서 등을 지고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아무 말 없이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기요, 누구시냐고요? 하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천천히 뒤를 돌아 저를 쳐다보는데 머리는 새까만데 굉장히 얼굴이 이쁜 여성인 거예요. 눈에 피눈물이 맺힌 채로 저를 바라보니까 처음엔 겁이 났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우는 게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에서 깨게 됐는데 분명히 그게 꿈이었던 건 알지만 이 배경 자체가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그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제가 꿨던 꿈 이야기를 동생들한테 해줬어요. 엄청 분위기 잡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농담조로 야, 여기 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두 남동생이 제 이야기를 듣고 동시에 어?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두 남동생이 했던 얘기가 똑같이 일치했는데 꿈속에서 한 여자가 자신들의 방에 들어오더니 자고 있는 남동생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엄청 무섭게 변하면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목을 조르더랍니다. 그러는 바람에 괴로워서 발버둥 치다가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두 남동생의 꿈이 정확히 일치했고 그 여자의 인상착이나 생김새가 제 꿈에 나왔던 여자랑도 또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분명히 이상하다고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막 이사를 왔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와서 그런 걸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야근 때문에 밤 11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가려는 층수를 누르려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잠깐만요 이러더니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가더니 층수도 안 누르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층 가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근 때문에 피곤하기도 했고 뭐 나랑 같은 층이거나 알아서 내리겠지 이러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층에서 그냥 앞만 보고 내렸는데 그 여자가 저를 따라 내리더니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는 자꾸 따라오는 느낌에 기분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이게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빤히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왜 그러세요? 볼 일 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또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서서 저만 쳐다보길래 참 이상한 여자네 하고 저는 저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제 남동생들이 치맥을 먹고 있길래 저는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런데 남동생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누나가 헛걸봤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웃이었을 거라고요. 저는 제 차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믿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다 같이 자던 중에 저는 남동생들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였는데 걔네들 비명소리에 너무 놀라서 뭔 일 있나 하고 걔네 방에 가봤더니 얘네가 둘 다 땀은 삐질삐질 흘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침대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뭐야? 왜 이래? 하고 물었더니 얘네들이 대답하길 누나, 내가 자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난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막았는데
그 여자 힘이 어찌나 세던지 안 막아지더라고. 그리고 나를 누르고 기어코 날 칼로 찌르는 거야. 그러다가 잠에서 깼는데 너무 다행이다 싶더라. 그런데 두 동생이 이 꿈을 동시에 똑같이 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상착의를 물어봤더니 첫날 꿈에서 나왔던 그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 꿈에 나온 그 여자가 내가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여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피곤해서 제대로 생각은 못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의 인상착의가 첫날 제 꿈에 나와서 울던 그 여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 집에서 뭔 일 있었나? 하고요. 그래서 내일 날이 밝으면 근처 부동산이나 상가 같은 데 가서 이 집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겠다 하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와 남동생들은 저희 집을 중개해 주셨던 그 부동산에 가서 아저씨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꿈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여자가 살았었냐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그 아저씨가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말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정말 이상해서 그런다.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아저씨가 입을 떼시더라고요. 불과 한 1, 2년 전에 저희가 살던 집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다가 결국엔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스토커한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남자들만 보면 그 스토커인 줄 알고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여자를 죽인 스토커의 부모가 꽤 재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변호사를 완전히 빵빵하게 고용을 해서 그 아들의 형량을 엄청나게 낮췄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억울하게 죽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유가족들까지 엄청 억울하고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남매들은 그럼 그런 집에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 거네요? 이러면서 막 계속 고민을 했더니 그 부동산 아저씨께서 점쟁이 한번 찾아가 봐 이러면서 한 분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무당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점쟁이는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너네 자꾸 이상한 여자가 보이지? 응? 저희는 이런 거 TV에서 보거나 말로만 들었지 그냥 단박에 저희 고민을 그렇게 알아맞추니까 어떻게 그걸 아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쟤네 두 남자애들 뒤에 여자가 칼 들고 따라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몰라? 이러시길래 잔뜩 겁을 먹은 저희는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여자의 한이 너무 세대요. 그런데 저희가 당장 구슬할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니까 일단은 동생들 베개 밑에 넣고 자라고 이거 부적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영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한번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부적을 베갯잎에 넣고 난 다음부터 동생들은 더 이상 그 여자가 나오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며칠 뿐이었고 한 일주일 뒤부터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나서 동생들을 죽이려 하는 꿈을 꾸길래 그 여자가 스토커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진짜 부모님께 알리고 이사라도 가야 되나? 이렇게 막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저도 동생도 꿈이 딱 멈췄습니다. 왜 안 나타나는 거지? 이러다 다시 꿈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며칠 뒤 그 여자가 저희 꿈에서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부동산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부동산 전면 유리에 신규 매물 같은 거 종이 붙이고 있던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아가씨 잠깐만 와보라고 이러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요즘에도 꿈에 그 여자 계속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요즘엔 좀 뜸하다,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스토커, 가해자 있죠? 그 남자가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하고 물었더니 자기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 짧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뭐 자꾸 이상한 게 보인다, 날 따라온다 이렇게 막 헛소리를 하더니 한 달 전쯤 갑자기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칼로 자기 목 긋고 죽었대요.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유서도 없고 타살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여자 귀신이 다시 저희 꿈에 나타나지 않았던 건 더 이상 그 스토커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와 제 동생 꿈에는 그 울던 여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소름 돋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한 모텔에 관련된 괴담인데요. 이 모텔은 제가 실제 상호명이랑 위치까지 확인한 모텔이에요. 그럼 일단 이야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담은 전라도에 있는 한 모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텔은 전라도에서도 번화가가 아니라 되게 외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모텔은 바로 도로가 옆으로 자리를 잡고 있긴 한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닐 만한 곳은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은 일반 손님은 전혀 받고 있질 않고 달방 손님만 예약으로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모텔 주인장이 이 모텔 일을 시작한 지 약 1, 2년 정도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보통 카운터에서 잠을 주무시곤 하셨는데 카운터 방에 침대랑 업무 보고 CCTV 다 볼 수 있는 컴퓨터까지 있으니까 뭐 잠도 자고 업무도 보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모텔 카운터에서 잠을 잘 때면 끔찍한 가위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위 눌림이 하루 건너 하루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카운터에서 자는 날이면 진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렇게 눌리게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습이 되어서일까요? 결국 가위에서 풀려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란 온몸에 힘을 줘서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이 손에만 감각을 집중하고 최대한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준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손가락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다 보면은 이 온 전신이 다 가위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운터에서 지내는 게 한결 수월해지긴 했는데 뭐 가위에서 풀려나도 사실 찝찝한 기분은 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평소와는 달리 엄청나게 강하게 가위를 눌렸대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는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온몸을 막 발버둥 쳐봐도 도저히 그 가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위에 몸을 맡기고 체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베개 옆으로 고개가 흐르면서 눈이 떠졌는데 한 여자의 형태가 컴퓨터 앞에 서서 주인장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잠결이 아니었대요. 본인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신의 시각적 실체를 확인한 뒤로는 한동안 그 귀신이 보이지도 그리고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느 하루는 사장님께서 모텔 카운터를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모텔은 카운터가 1층이 아니라 2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2층 계단 올라가면 바로 앞에 201호가 있고 그 맞은편으로 카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날 늦은 저녁이었는데요. 한 남자 손님이 들어오셔서 방을 하나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은 카운터 바로 앞에 있는 201호 방을 내줬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가 커플이나 부부가 손잡고 걸어서 왔다 갔다 들르는 그런 모텔이 아니라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와서 눈 붙이고 가는 그런 모텔이에요. 거의 시설은 여관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날은 201호 말고는 아무 손님도 없이 사장님 혼자 카운터를 지키고 아침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 201호에서 묵었던 남성 손님이 카운터로 오더니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이 모텔은 한밤중에 뻔히 자고 있을 텐데 왜 여직원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거 없냐고 잠을 깨웁니까? 그래서 사장님은 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는 어제 나하고 청소 아줌마 둘뿐이 없었다. 이렇게요. 그러자 이 남자 손님이 아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어제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막 노크하면서 깨우길래 문 열고 나갔더니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더라.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어제 청소 아줌마가 거기 갔을 리도 없고 여직원도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손님도 없었고요. 그래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장님께서는 손님을 보내고 나서 저장된 CCTV 화면을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도가 찍힌 그 CCTV 화면엔 여자도 귀신이랄 것도 전혀 찍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남자 손님의 말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 감시 카메라 화면엔 한밤중에 갑자기 201호 문이 열리고 복도로 반쯤 몸을 내민 그 남성이 허공에 대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선 문을 닫고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모텔은 3층짜리 모텔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층에 카운터가 있어요. 201호 앞에. 그러다 보니 201호에서 계단 한 층만 올라가면 바로 중앙에 301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맨 끝으로는 305호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복도 끝에 305호 옆으로 두꺼비 집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이 넘은 새벽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2층 카운터로 손님이 한 분 올라오셔서 방을 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301호 방키를 드리고 한 층만 올라가세요 하고 안내를 해드렸대요. 그런데 손님이 올라가자마자 곧장 다시 내려와서는 방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럼 어떻게 방을 바꿔드릴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건 또 괜찮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이게 차단기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두꺼비 집을 확인하기 위해서 305호가 있는 3층 복도 끝으로 천천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곤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01호 쪽을 바라보며 차단기를 올리려는데 입구 앞에 서 있던 손님 뒤로 여자가 하나 서 있더랍니다. 너무 놀란 사장님은 두꺼비 집으로 고개를 돌리곤 우선 손님이 계시니까 침착하게 전원을 올렸어요. 그리곤 다시 돌아봤을 땐 그 여자가 사라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싶어서 손님께 죄송하지만 혼자 오셨죠? 하고 물었더니 그 손님께서는 자기는 일행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M모텔에서 계속해서 귀신이 목격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인이 반전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사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십니다. 사장님이 20년도 더 전부터 그 동네에 살고 계셨는데 처음에 그 동네에 갔을 때는 이 모텔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럼 이 모텔 자리가 뭐였냐? 바로 묘지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묘지터는 사장님께서도 다 보셨대요. 묘지터가 있었던 걸. 그래서 거기 있는 지방령이나 아니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혼령들이 그 모텔에 자꾸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이 괴담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모텔의 이름이 뭔지, 위치가 어딘지, 이 괴담을 누가 처음 말했는지 이런 거 정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로 꼭 한번 괴담 속으로 촬영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일반 손님 아예 안 받고 달방 손님만 예약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장님께 제가 막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죽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촉이 있으신가?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알면서도 가지 못했던 괴담 스팟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달방 잡고 사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목격을 못하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